한연지, 27세는 서울 동대문이 좁은 골목 사이를 걷고 있다. 작은 체구와 단아한 얼굴을 가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다. 어릴 때부터 연지는 교사가 되어 교실 앞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꿈꿔왔다.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녹록하지 않았다. 경주 외곽의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난 연지는 지역대학에서 교육학 학위를 마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졸업 후 그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지원서와 면접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여전히 멀기만 했다. 연줄도 없고 취업 청탁에 필요한 돈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 시스템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어느 추운 저녁, 어머니가 고향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무거운 나무람이 담겨 있었다. 연지야, 엄마가 뭐라고 했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겠니? 결국 서울에서 빈둥거리며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못 구하고 말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부끄럽구나. 연지는 말없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어머니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난방도 없는 작은 원룸 1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낡은 선풍기 소리가 삐걱거리고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책상 위에는 미납된 청구서들, 먹다 남긴 컵라면, 그리고 이미 빛이 바랜 졸업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눈물이 고인 눈으로 속삭였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그러나 연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이 세상이 끝까지 그녀에게 불공평하게만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매일 아침, 한연지는 서울 동쪽의 작은 자취방을 나와 단정한 프런트 데스크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녀도 알지만 그것은 그녀가 지닌 피로와 압박감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강남 중심에 위치한 호화 호텔 상호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일하는 그녀는 권력 있고 거만한 손님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들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호텔에 들어섭니다. 연지는 자신이 결코 속하지 못할 세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호텔에서는 새해를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메인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리석 바닥 위로 우아한 연회복을 입은 손님들이 지나갔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연지는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나비넥 타이를 정리하며 손님들을 환영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의 공기가 갑자기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은 한 노인이 작은 천 가방을 들고 큰 유리문을 통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지친 눈빛이었지만 여전히 인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그를 주목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몇몇은 얼굴을 찌푸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들여보낸 거야? 호텔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순간 강남에서 유명한 거만한 사업가 박종수가 큰 소리로 요쳤습니다. 저 노인, 누가 당신을 여기에 들어오라고 허락했소?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요. 연지는 고개를 들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른 손으로 천 가방을 꼭 쥔 채 슬픈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동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바쁜 척하며 박종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VIP 손님을 화나게 만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은 보이지 않는 도움 요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연지의 마음속에 자신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곤 했던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연지의 마음이 아려웠습니다. 연지는 주먹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신 뒤 프런트 데스크에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하지만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들어오는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낮은 직급의 프런트 직원이 나한테 무슨 도덕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호텔 매니저 이 씨는 서둘러 다가와 연지를 끌어당기며 화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지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VIP 고객이에요. 당장 경비를 불러서 저 노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날 겁니다. 연지는 이 매니저를 돌아보며 실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호텔이 부유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말을 묵인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그녀는 생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연지야,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올바른 일을 외면하지 마라. 설령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지는 깊게 숨을 쉬고 다시 박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선생님, 이 노인도 인간입니다. 비록 멋진 옷이나 돈이 없더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로비는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그녀의 동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분노에 얼굴이 빨개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그를 쫓아내지 않으면 호텔에 내 해고를 요청하겠다. 호텔 매니저 이 씨는 즉시 다가와 그녀 앞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현지 씨, 이것은 당신의 직무 정지 결정입니다. 짐을 싸서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연지는 서류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방금 마지막 직업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의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한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경비원에게 끌려가기 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연지가 마지막으로 호텔 로비를 지나갈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기심, 판단, 그러나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듯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옳은 일을 했음을 알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치가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지는 작은 하숙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은 겨울밤의 냉기를 몰아내기에 부족했다.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차가운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낯선 사람을 위해 일을 포기한 것이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살을 에는 듯한 차가움을 가져왔지만 그녀를 더욱 춥게 만든 것은 불투명한 미래였다. 연지는 한숨을 쉬며 낡은 담요를 몸에 꽁꽁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호텔 로비에서의 장면과 노인의 감사하는 눈빛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연지가 차가운 컵라면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좁은 골목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좁은 골목길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하숙집 앞에 현대 제네시스 한 대가 반짝이며 주차되어 있었다. 그 차는 주변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낡은 집들, 얽히고 설킨 전선들, 그리고 울퉁불퉁한 도로 사이에서 차는 더욱 눈에 띄었다. 하숙집 주민들은 웅성거리며 그 고급 차량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자동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단정히 입은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점잖은 태도로 흰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하숙집 문으로 곧장 걸어갔다. 연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가 날 찾으러 온 거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다. 똑, 똑, 똑. 몇 초간 망설이다가 그녀는 문을 열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한현지 씨, 저는 장현우 회장님의 비서 최성민입니다. 장현우라는 이름을 듣고 연지는 얼어붙었다. 어젯밤에 노인이 떠오르며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 저를 찾으시나요? 최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흰 봉투를 내밀었다. 장 회장님께서 어젯밤 당신의 용감한 행동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니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차에 타주시길 바랍니다. 연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깔끔한 필체로 적힌 정성스러운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한현지 님께, 저는 어젯밤 당신이 보호해 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초대는 순수한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장현우 드림. 연지는 초대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최 비서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공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며 물었다. 장 회장님이 저를 만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단지 실직한 호텔 리셉션 직원일 뿐인데요. 최 비서는 답했다. 그분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호기심과 묘한 충동이 그녀를 결단하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차는 서울의 익숙한 거리를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고급스러운 차량 내부는 그녀를 어색하게 했지만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일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컸다. 그녀의 손은 꼬여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그분은 누구지?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 약 30분 후 차량은 서울 외곽의 대저택 앞에 멈췄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잘 가꿔진 정원과 현대적이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집이 드러났다. 최 비서는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장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지는 대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과시적이지 않은 품격을 뽐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도서관처럼 꾸며진 넓은 방으로 안내했다. 천장까지 닿는 서가에는 고서들이 가득했고 방 한가운데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젯밤의 노인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낡은 옷 대신 우아한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환하고 친절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한연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지는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다. 정말로 누구신가요? 예,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연지는 앉았고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장현우라고 합니다. 장현그룹의 창립자이자 전 CEO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드문 가치였습니다. 그의 말에 연지는 멈칫했다. 장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다. 저는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이 프로젝트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지는 놀라며 말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특별한 기술도 경험도 없습니다. 장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고도의 학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비심과 결단력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앞에 놓인 큰 기회는 설렘을 주었지만 동시에 책임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일으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바라보았다. 장 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때로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연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이 비쳤다.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좋습니다. 연지 씨, 이 여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연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연지의 장현 저택에서의 첫날은 큰 도서관에서의 대화로 시작되었다. 장현우 씨는 그녀 앞에 앉아 작은 화이트보드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그 보드에는 한국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숫자와 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연지 씨, 그가 차분하고도 진지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서울처럼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도 여전히 수만 명이 지하에 위치한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 방들은 햇빛이 바닥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들어오죠. 연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는 뉴스에서 스쳐들었던 불평등을 숫자와 이미지로 보니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장현 씨는 말을 이어갔다. 빈곤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 사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연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날 봤던 노인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고통과 함께 감사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연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장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우리는 배움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제가 분석하는 법, 문제를 보는 법, 그리고 행동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 몇 주 동안 연지는 도서관에서 몰두했다. 그녀는 버려진 노인들, 고아, 그리고 불공평한 시스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수십 개의 보고서와 연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읽었다. 각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점심시간 중 한 번, 그녀는 장현 씨 옆에 앉아 서울의 빈민가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 걸까요?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현 씨는 멀리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들은 보지 않거나 보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연지 씨,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과 잊혀짐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한동안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장현 씨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연지를 현장으로 데려갔다. 처음으로 그녀는 서울 북부의 반지하 주택에 가보았다. 그곳의 방들은 5평 남짓의 크기로 천장이 낮고 습기로 가득했다. 한 가족 4명이 난방도 없는 그 공간에서 비좁게 살고 있었고 작은 가스레인지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연지는 약 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 옆에 앉았다. 소녀는 작은 공책에 꽃을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연지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물었다. 새 집이요. 소녀가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돈을 모으면 우리는 거기로 이사 갈 거래요. 연지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집을 떠날 때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장현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보셨죠? 아무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울기만 하지 말고 그 아픔을 동기로 바꾸세요. 그것이 그들을 돕는 방법입니다. 장현 씨는 연지에게 개인적인 도전 과제도 주었다. 한 번은 그녀에게 고아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소규모 그룹 앞에서 발표하라고 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녀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더듬거렸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녀는 실패한 발표 후에 말했다. 장현 씨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신감은 자신이 잘한다고 믿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아는 데서 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번에는 더 잘할 겁니다. 조금씩 연지는 문제를 분석하는 법,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장현 씨는 그녀를 한 양로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의 노인들은 차가운 철제 침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으며 가족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연지는 한 연약한 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그 노인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누군가가 나와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 단순한 대답은 연지의 눈물을 멈출 수 없게 했다. 그녀는 때로는 사람들이 거창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약간의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지는 새로운 역할에 점점 익숙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고 내성적인 리셉션 직원이 아니었다. 이제는 약자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결심한 사람이 되었다. 장현우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그녀는 문제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느끼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희망으로 가득 찬 채 일어났다. 하지만 삶은 항상 예기치 못한 도전을 안겨준다.
어느 추운 아침, 연지는 서울 남쪽의 빈곤 지역으로 실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연지 씨, 여기는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장현우 선생님께서 위중한 상태이십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 소식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다. 연지는 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긴 복도를 뛰어갔고 심장은 마구 뛰었다. 병실 안에는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장 선생님이 보였다. 그의 몸은 여위고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연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장 선생님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지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간암이 전이되었어. 하지만 난 두렵지 않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걱정일 뿐이야. 연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없이는 안 돼요.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장 선생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연지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한 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계획과 자료,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내게 남겼다. 넌 충분히 강하니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잊지 마라. 가장 큰 힘은 권력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올바른 일을 하려는 결단력에 있다. 그의 말은 연지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말없이 울었고 눈물이 그의 손등을 적셨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내가 남긴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이 여정을 계속해라, 연지야. 우리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눈은 감겼으며 손은 그녀의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연지는 병원을 나서며 공허함에 휩싸였다. 그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상실감에 빠져 지냈다. 하지만 장 선생님이 남긴 봉투를 열자 그는 단순한 재산과 세부 계획만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개인적인 편지까지 남겼음을 알게 되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지야, 나는 내게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남긴 것은 너만의 재산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나아가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온다. 친절과 정의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장현옥. 그 편지는 연지를 또 한 번 울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연지는 장 선생님의 유산을 잊히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남긴 자료와 계획을 바탕으로 그녀는 비영리 단체 평화의 희망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사회복지 시스템 개선, 특히 고아, 버려진 노인, 그리고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처음에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다. 넌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름도 없는 리셉션 직원이 사회를 바꾸겠다고. 이러한 비난은 연지에게 여러 번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했다. 하지만 장 선생님의 눈빛, 그의 마지막 말, 그리고 그녀가 목격한 고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다. 저는 해낼 거예요, 선생님.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연지의 지도 아래 단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에서 기금을 모으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장 선생님과 함께 방문했던 노인 요양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요양원이 수리되고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침대와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책임의 일부를 다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연지는 이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그녀는 단체 사무실에 걸린 그림 앞에 섰다. 그림에는 장 선생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가 세상을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는 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게 맡겨주신 씨앗을 계속 심어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여정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단순히 그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장현 저택에서의 첫날, 연지는 큰 도서관에서의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장현우 씨는 그녀 앞에 앉아 작은 화이트보드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그 보드에는 한국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수치와 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지 씨, 그는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처럼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도 여전히 수만 명이 지하에 위치한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 방들은 햇빛이 바닥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들어오죠. 연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스쳐들었던 불평등이 숫자와 이미지로 드러나니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장현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빈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 사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연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봤던 노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고통과 함께 감사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연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장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배움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제가 분석하는 법, 문제를 보는 법, 그리고 행동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 몇 주 동안 연지는 도서관에서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노인들, 고아, 그리고 불공평한 시스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수십 개의 보고서와 연구,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각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점심시간 중 한 번, 그녀는 장현 씨 옆에 앉아 서울의 빈민가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 걸까요?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현 씨는 멀리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연지 씨,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과 잊혀짐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한동안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현 씨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연지를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서울 북부의 반지하 주택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의 방들은 5평 남짓의 크기로 천장이 낮고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한 가족 4명이 난방도 없는 그 공간에서 비좁게 살고 있었고 작은 가스레인지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지는 약 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 옆에 앉았습니다. 소녀는 작은 공책에 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연지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새 집이요. 소녀가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모으면 우리는 거기로 이사 갈 거래요. 연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을 떠날 때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현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아무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울기만 하지 말고 그 아픔을 동기로 바꾸세요. 그것이 그들을 돕는 방법입니다. 장현 씨는 연지에게 개인적인 도전 과제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에게 고아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소규모 그룹 앞에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녀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녀는 실패한 발표 후에 말했습니다. 장현 씨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잘한다고 믿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아는 데서 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번에는 더 잘할 겁니다. 조금씩 연지는 문제를 분석하는 법,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장현 씨는 그녀를 한 양로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차가운 철제 침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으며 가족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연지는 한 연약한 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그 노인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누군가가 나와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 단순한 대답은 연지의 눈물을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사람들이 거창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약간의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연지가 사회복지에 관한 회의에서 발표를 준비하던 중에 전화를 받았다.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한연지 씨,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지는 전화를 끊고 손이 살짝 떨렸다. 이 위협이 단순한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수천 명의 약자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져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야. 회의장에서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선 연지는 감정이 북받친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 불씨는 저나 평화와 희망 조직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항에 맞섰고 위협을 받았으며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누가 약자를 위해 일어서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한다면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등을 돌린다면 과연 스스로를 돌아보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은 잠잠해졌고 모든 시선이 연지를 향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회의 후 연지는 대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조직을 떠나 세계적인 상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엄청난 연봉을 제시했다. 당신의 능력으로 더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 대표는 말했다. 연지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대기업의 자원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을 떠난다는 것은 그녀와 장 선생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조직은 그들이 애써 심어온 정신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청중에게 던지는 질문.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연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동시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세운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평화와 희망 조직과 계속 함께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해 독립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실과의 연결. 연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연지와 같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감히 나서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비영리 단체, 사회운동가, 그리고 평범한 개인들은 약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회적 압력, 불신,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의 저항에 맞서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변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믿음, 결단력, 그리고 연대가 있다면 작은 희망의 불씨도 사회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연지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초심을 지키며 이상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기회를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답은 아마도 각자의 마음과 신념 속에 있을 것입니다.